형이 죽은 자리에서 동생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관은 피 묻은 명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1649년 인조가 죽고 복림대군이 보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제17대 임금 효종입니다. 형 소현세자가 심양에서 미래를 보았다면 같은 곳에서 8년을 보낸 동생 효종은 복수만을 갈았습니다. 청나라를 쳐서 삼전도의 굴욕을 씻겠다. 효종이 내건 기치는 선명했습니다. 북벌. 하지만 당시 청나라는 전성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조선의 군사력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정말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북벌은 정통성이 약한 효종과 권력을 쥐고 싶었던 신하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정치적 판타지였을까요? 복수라는 이름의 족쇄, 효종의 북벌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공학을 파헤칩니다. 지난 13탄, 기억하십니까? 소현세자. 볼모로 끌려가 심양 8년을 버티고 청나라의 실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서양 문물을 직접 체험하고 돌아온 왕세자. 그는 조선에 열린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귀국 2달 만에 죽었습니다. 독살 의혹. 아버지 인조의 냉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자의 아내 강비는 사사되었고 세 아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어 차례로 죽어갔습니다. 소현세자의 혈통은 지워졌습니다. 철저하게 남김없이.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복림대군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인조가 형의 가족을 도륙하는 것을. 살아남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우리는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심양에서 보낸 8년. 형 소현세자와 함께 볼모로 끌려간 복림대군은 형과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소현은 그 굴욕의 시간에서 변화하는 세계를 읽었습니다. 복림은 같은 시간 동안 치욕과 증오를 새겼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전혀 다른 세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1649년 5월. 인조가 죽습니다.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릅니다. 효종. 그런데 이 왕위는 처음부터 균열 위에 서 있었습니다. 조선의 왕통은 적장자 계승이 원칙입니다.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살아 있었다면 그들이 왕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버지 인조의 손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복림이 왕이 되었습니다. 효종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정통성의 결함. 이 균열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반청복명, 북벌이었습니다. 청나라를 치겠다는 명분. 그것은 단순한 복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정통성이 흔들리는 왕권을 지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접착제였습니다. 나는 비록 형의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조선의 원수를 갚겠노라. 이 선언 하나가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효종의 북벌 의지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이었을까요? 아마도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군사개혁. 어영청 병력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즉위 초 수천 명이던 어영청 병력을 수만 명 규모로 키웠습니다. 훈련도감을 정비하고 조총 제작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무기를 만들고 성을 쌓고 군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인상적입니다. 효종의 북벌은 공허한 구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군비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합시다. 1650년대 청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중원 대륙 전체를 장악하고 동아시아 패권을 틀어준 제국이었습니다. 인구는 조선의 수십 배, 군사력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강희제 치하로 이어지며 청나라는 전성기를 향해 치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재정은 어떠했습니까? 병자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국 토지는 황폐화되었고 인구는 줄었으며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군포. 병역 대신 내는 세금이 가중되었습니다. 북벌을 위해 군사를 키우는 비용을 백성들이 댔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쟁 준비를 위해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민초들이 피를 쥐어짜야 했습니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왕의 복수를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아니면 백성의 삶을 위해서? 효종의 북벌은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복수와 명분이라는 이름 뒤에 백성들의 고통을 가렸습니다. 송시열, 이 이름을 빼고 효종의 북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유학자. 살림, 관직 없이 제야에서 학문과 명망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식인 집단의 수장. 효종은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북벌의 이념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송시열은 화답했습니다. 주자학의 대의명분에 따라 오랑캐 청나라를 치고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북벌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닌 성리학적 세계관의 실현이라고. 효종은 감격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신하를 만났다고. 하지만 송시열이 진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북벌. 물론 명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관되게 추진한 것은 왕권 제한이었습니다. 북벌은 그 질서를 완성하는 완벽한 수단이었습니다. 왕은 북벌을 명분으로 정통성을 얻는다. 신하들은 북벌을 명분으로 왕권을 견제한다. 겉으로는 한 목소리, 속으로는 전혀 다른 셈법. 이것이 동상이몽입니다. 효종이 실제로 군비를 확장하고 군사력을 키우려 할 때 신하들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정이 없다. 아직 때가 아니다. 먼저 내치를 안정시켜야 한다. 명분은 화려했지만 실행의 문턱에서는 늘 물러섰습니다. 실현되지 않는 명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냉혹한 진실을 조선의 사대부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종은 자신이 그 게임의 말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끝내 명확하게 보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1654년과 165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군이 출병합니다. 목적지는 북쪽. 상대는 러시아군. 그리고 이 출병을 요청한 것은 청나라였습니다. 북벌을 위해 키운 조선의 최정예 조총부대가 청나라의 요청을 받아 러시아군과 싸우러 갔습니다. 이것이 나선정벌입니다. 1654년 1차 나선정벌. 조선 조총수 100여 명이 출병합니다. 1658년 2차 나선정벌. 이번에는 260여 명이 출병했습니다. 흑룡강에서의 전투. 조선 조총수들은 다시 한번 맹활약했습니다.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원수의 칼집에 꽂혔습니다. 효종이 10년 동안 갈고 닦은 군사력. 청나라를 치기 위해 훈련시킨 조총부대. 그 부대가 청나라의 명령으로 청나라를 위해 청나라의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역설을 효종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굴욕감을, 그 무력함을. 북벌은 불가능했습니다. 처음부터.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1659년 5월. 효종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종기였습니다. 침을 놓는 과정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다출혈. 어이들이 손을 쓰기도 전에 효종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재위 10년. 전쟁 한 번 못했습니다. 청나라 땅에 발 한 번 못 디뎠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을 씻지 못했습니다.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군사를 키우고 무기를 만들고 명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종기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죽음 자체도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웅장한 비극조차 되지 못한 그저 황망한 마침표. 북벌은 복수였는가? 아니면 정권을 지탱하기 위한 화려한 사기극이었는가? 아마도 정답은 둘 다일 것입니다. 효종의 복수심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구조적으로 배반당하는 동안
그는 끝내 그것을 뚫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북벌이라는 닫힌 과거에 갇혀 200년을 보냈습니다. 반복되는 오답. 닫힌 눈, 외면된 현실. 북벌은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역사의 문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효종은 이제 역사책 속의 왕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역사책 밖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명분의 족쇄를 차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별똥꾸리 한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